1장. 왜 나는 저 사람 앞에서만 작아질까? 그대들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함께 온 사람인데 그 사람과 만나고 돌아서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 말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 하루를 되짚어보면 어느새 내가 작아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말들이 입속에서 맴돕니다. 내가 부족해서일까요? 내가 예민한 것일까요?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병은 몸이 아니라 나를 자꾸 작게 만드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다. 사람을 버리는 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건지는 일일 때가 있다고. 이 한 줄은 그가 18년 유배 생활을 견디며 얻은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유배길에 오르던 그 겨울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수십 년 함께한 벗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수레 위에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비통해할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그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사람을 잃었지만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짓누르던 것은 정치적 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곁에서 늘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가르치려 들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것은 권력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았고 웃으면서도 긴장했으며 말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그 관계들이었습니다. 벼슬을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바쁘고 복잡한 세상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흔히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쌓인 만큼 더 귀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의리가 아닐까요?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붙들어야 할 인연이 과연 진짜 인연일까요? 시간이 길다고 해서 모두 깊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차를 끓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의 온기와 고요만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도 시선도 평가도 없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나를 잃는 이가 많다. 하지만 나를 지킨 사람만이 진짜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스승은 사람을 사랑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누구 곁에서 가장 자주 상처받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왜인지 모를 피로가 밀려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징후는 분명하다고. 그 징후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키우고 어떤 관계가 나를 줄이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인연의 세 가지 신호를. 이것은 냉정한 단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2장. 모든 관계를 지키려는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한 첫 해 겨울, 그는 거의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한양에 남겨둔 벗들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학문을 논하던 이들에게. 답장이 오지 않아도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인연은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손은 느려졌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답이 없는 편지가 쌓여갔습니다. 어떤 이는 관직을 잃은 그와 연을 끊었고 어떤 이는 바쁘다는 한마디로 멀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책상 앞에 앉아 빈 편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붓 끝에 먹물이 맺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야겠습니다. 그 결심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인연을 끌어안으려는 사람일수록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발견한 핵심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마음의 그릇도 시간도 에너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정성을 쏟으려 하면 결국 어느 관계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애쓰는 동안 정작 자기 자신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답 없는 편지에 쏟던 시간과 마음을 아들에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학문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남은 관계의 깊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아들과 나누는 대화가 진솔해졌고 제자들의 성장이 눈에 들어왔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모든 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친구, 이웃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친척이 오면 통장을 열었고 운전을 부탁하는 지인이 있으면 차키를 들었으며 손주를 맡아달라는 자식이 있으면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인심 좋은 어르신으로 소문났고 가족들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혈압이 상당히 높고 불면 증상도 있으시네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트레스라니요, 그저 바쁠 뿐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힘없는 눈빛. 언제부터인가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인연은 지켜야 할 빚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정리해야 할 장부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지 않으면 결국 사람에게 잡아먹힌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했던 이였습니다.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제자를 위해 밤을 새웠으며 가족을 위해 유배지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으려다가는 정작 소중한 이들조차 제대로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은 때로 덫이 됩니다. 그 이름을 지키려다 정작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힙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두렵고 거리를 두면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동안 정작 나는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동안 나의 필요는 누가 들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 삶을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요청에는 언제나 응답하면서 정작 나 자신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세 가지 징후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징후가 보인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약용이 보여줄 것입니다. 3장. 첫 번째 징후, 나를 반복해서 가볍게 대하는 사람. 첫 번째 징후는 이렇습니다. 작은 약속과 말을 반복해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쁘거나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패턴이 될 때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정약용이 지방 관료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민생 개혁을 약속했지만 정작 실행은 늘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으려니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했고 인력이 모자라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쁘겠거니 이해했습니다. 상부에 압력이 있다 했고 시기가 좋지 않다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반복되자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말을 던질 뿐입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사람도 가볍게 여긴다. 약속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시계를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연락을 끊었다 나타나는 것은 바빠서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떠올린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부탁을 흘려듣는 것은 깜빡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노인은 매번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미리 옷을 준비하고 이야기할 거리를 떠올리며 만날 장소 근처까지 일찍 나갔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늘 늦었습니다. 1시간 때로는 2시간. 사과도 간단했습니다. 미안, 일이 좀 있었어. 노인은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바쁜 사람이니까요.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약속 시간 10분 전에 오늘 못 갈 것 같아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노인은 이미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약속 당일 아침에 다음에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나는 가벼운 존재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연락처를 지우지 않았지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곁에서는 언젠가 나도 가벼운 존재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큰 선물이 아니라 작은 약속에서 드러납니다. 생일에 비싼 선물을 주는 것보다 평범한 날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사소한 부탁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진짜 관심입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큰 것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 중에 늘 다른 곳을 보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 부탁은 잘하지만 부탁을 들어주는 일은 드문 사람. 이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몇 번의 실망까지 견디며 아직도 그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까?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도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겠다고. 사장. 2번째 징후 함께 있으면 죄책감과 수치심만 남는 관계. 2번째 징후는 이렇습니다. 만나고 나면 늘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만 남는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나를 더 못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 함께 공부하던 벗이 있었습니다. 그 벗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너무 원칙적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네를 어려워하는 거야. 처음에는 충고로 들렸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나? 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나? 그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 벗이 말하는 원칙이란 사실 정약용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융통성이란 부정을 눈감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벗은 정약용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정약용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양심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은 충고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얻은 통찰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은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작은 집에 사세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자식들은 뭐 하나요? 제 조카는 대기업 다니는데. 그 나이에 그것도 모르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 하는 건데. 노인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움직이게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못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노인은 명절 모임에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서운해했지만 노인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낮추는 말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명한 비난이고
다른 하나는 걱정으로 포장된 비난이다. 후자가 더 위험하다. 사랑인 줄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충고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줍니다.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좋은 관계는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더라도 동시에 나의 가능성을 믿게 합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는 나의 부족함만 강조하고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좋은 관계는 실수를 인정하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 곁에서 자주 웃습니까? 아니면 자주 위축됩니까? 그 사람과 통화를 끊고 나면 힘이 생깁니까? 아니면 기운이 빠집니까? 만나기 전에는 기대가 되지만 만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관계는 나를 키워야 합니다. 나를 줄이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5장. 세 번째 징후, 내가 줄 때만 가까이 오는 사람. 세 번째 징후는 이렇습니다. 내가 베풀 때만 다정하고 내가 어려워지면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장 아픈 징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거래였다는 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아침에 찾아오는 이 점심을 함께하자는 이 저녁에 술잔을 나누자는 이 그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그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벗이라 불렀고 동지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관직에서 밀려난 순간 그들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어제까지 형님이라 부르던 이들이 고개를 돌렸고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이들이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유배지까지 찾아온 사람은 손에 꼽았습니다. 정약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풍요로울 때 모여든 정은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진짜 관계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고 오랜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마다 용돈을 주었고 부탁을 받으면 차를 몰아 데려다 주었으며 서류 작성이 필요하면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참 좋은 분이라고 말했고 노인은 뿌듯했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 가까이 누워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가지 않았고 차도 운전할 수 없었으며 은행에 함께 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도 병문안 오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나저나 다음 달에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 노인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찾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두 번 만난다. 한 번은 줄 것이 있을 때, 한 번은 줄 것이 없을 때. 후자에도 찾아오는 이만 벗이라 부를 수 있다. 내 손이 빌 때도 웃으며 찾아오는 사람만 내 마음의 자리를 남겨라. 이것이 18년 유배가 그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또 다른 노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습니다. 노인이 아플 때도 그 이웃은 왔습니다.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도 그 이웃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반찬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관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보았고 다른 하나는 나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필요에 따라왔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이끌려왔습니다. 하나는 거래였고 다른 하나는 관계였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이름들 중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남을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만약 내일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여전히 내 옆에 있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선뜻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내 손이 빌 때도 머물 사람에게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6장. 관계 가지치기 나무와 강물의 비유로 감정의 거리를 배우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농가를 살필 때였습니다.
봄이 오면 농부들은 과일 나무에 가지를 쳤습니다.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왜 멀쩡한 가지를 자릅니까? 농부가 답했습니다. 이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무의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들을 제때 자르지 않으면 좋은 가지까지 함께 약해집니다. 정약용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때 자르지 않으면 좋은 가지까지 함께 약해집니다. 모든 가지를 다 살리려다가는 나무 전체가 병듭니다. 관계를 자르는 것이 잔인한 일이 아니라 남은 인생에 햇볕이 들게 하는 정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는 또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흘러가야 할 것은 흘려보내고 머물러야 할 것만 머물게 합니다. 돌은 강바닥에 남고 나뭇잎은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강물은 그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붙들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여러 모임에 속해 있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친목회. 매주 어딘가에 나가야 했고 매달 회비를 내야 했으며 모임 때마다 피곤했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빠지면 서운해할 것 같았고 나가지 않으면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한 달 동안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을까? 나 없이도 잘 지낼까?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편해졌으며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오래 미뤄두었던 책을 읽고 혼자 산책을 하고 정말 보고 싶은 소수의 친구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회복 후 모임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괜찮으시면 나오세요. 노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요즘 건강 관리를 하느라 모임을 줄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고. 관계를 줄인 뒤 노인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 노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쁜 일을 줄였어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의 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관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3명이 깊은 사람이 낫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몇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편지는 줄었지만 진심은 깊어졌고 만남은 적었지만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말라버린 가지까지 붙들고 내 마음의 나무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정작 중요한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없지는 않습니까? 관계 가지치기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에 더 많은 빛이 들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7장. 나를 지키는 선택. 원망 대신 나의 하루를 가꾸는 삶.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고 분노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 종이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종이를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원망에 쓰던 에너지를 공부에 돌리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는 일에 쓰던 시간을 후학 양성에 돌리기로 했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살렸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릴 시간이 아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다 과거에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그 친구를 수십 년간 미워했습니다. 술자리마다 그 이야기를 꺼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친구의 악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의 하루는 분노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어도 금방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도 처음에는 아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친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분노가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대신 그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이었습니다. 산책도 시작했고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신의 기억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의 하루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두 노인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고 두 번째 노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다. 어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보다 오늘 나를 기쁘게 할 일이 더 중요하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원망으로 채우면 관계는 끊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심사,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배움으로 채우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내 남은 에너지를 누구에게 쓰고 싶습니까? 누구를 위해 쓰기엔 너무 아까운가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백성을 위한 책을 썼고 제자를 길렀으며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몰락시킨 이들에게 쓸 시간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역사에 남게 했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일 것인가, 오늘을 살 것인가. 8장. 남은 생을 누구와 무엇에 쓸 것인가. 이제 다시 돌아봅니다. 세 가지 징후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반복해서 가볍게 대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죄책감과 수치심만 남기는 사람, 내가 줄 때만 가까이 오는 사람. 이 징후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도 되는 신호입니다. 아니, 정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실사구시를 말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되 환상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가 우리를 계속 같은 자리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는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한 발 물러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전략적으로 후퇴했습니다. 권력에서 물러났고 명예에서 물러났으며 쓸데없는 인연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러남이 오히려 그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물러나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침묵으로 시작하십시오. 먼저 연락하던 습관을 멈추어 보십시오. 늘 응답하던 패턴을 깨 보십시오. 거리 두기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연락처를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쓰던 시간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한두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한 노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여러 관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참석을 줄였고 전화 통화 시간을 짧게 했으며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서운해할까?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관계는 남았고 거래는 사라졌습니다. 서운해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하고 찾아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주든 주지 않든 그저 나라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정돈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중요한 것은 남았다. 많은 사람을 잃었지만 진실한 사람은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18년의 유배를 견뎠습니다. 수백 명의 인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깊은 대화, 제자들과의 진실한 배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양에 있을 때보다 더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붙들고 지쳐갈 것인가? 진짜 관계를 깊이 돌보며 살 것인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에 갇혀 나를 잃을 것인가? 나를 지키며 진정한 사랑을 나눌 것인가? 관계를 줄이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만 설명과 변명 대신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 빛을 들게 할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고 진짜 사랑을 만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